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다드사의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선생님. 예. 오늘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선물 세트 하나 소개해드리려고요. 그게 뭐죠?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부모 사랑 한우 보신 세트입니다. 한우? 네네. 한우만한 게 없죠. 부모님 건강엔. 그럼요. 한우 우족과 한우 사골 해서요. 5kg짜리 세트예요. 굉장히 푸짐한데요. 네네. 네, 선물 포장까지 꼼꼼하게 다 해서 69,000원에 드리게 됩니다. 여기 또 한우의 명가라고 하는. 그렇죠. 한우, 그럼 설마 우진축산? 그렇죠. 우진축산에서 무려 한우 도축 증명서까지 동봉해서 보내드린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그 족보 있는 한우. 그럼요. 예. 그래서 발송일이 5월 7일부터 일괄 배송되고요. 바로 5월 8일, 그러니까 어버이날 당일날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예. 특별한 기회,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그렇죠. 주문 가능한 날짜가요. 지금부터 5월 7일 오전 12시까지만 보내주시면 바로 하루밖에 안 걸려서 5월 8일 날 되고요. 지금부터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예약 전화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예. 그리고 10개 이상 단체 주문할 시에는 10% 할인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박 찬스. 네. 예. 전화번호 한번 우리 강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축산업계의 명문 우진축산. 예, 주문 전화는요. 02-2634-6565, 2634-6565. 네. 아주 전화번호도 쉬운데요. 그렇죠? 2634-6565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우가 아닐 경우에 10배 보상해 주시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야, 믿고 부모님께 선물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부모사랑 한우 보신 세트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36강 끝내지 못한 친일청산. 반민특위 첫 번째.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어느덧 잔인한 4월이 지나고 5월이 됐습니다. 5월 2일. 예. 네, 참 4월이 너무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아픈 4월이었는데요. 5월이 또 가정의 달이라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 세월호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네. 잔인한 4월. 네네. 그다음에 가장 처절한 비극적인 5월로 기록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예. 오늘 지금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한 거의 70분 넘게 실종자들이 못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실종자들의 인원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군요. 예. 지금 하루빨리 이제 지금 뭐 생존까지 기대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까지 왔는데요. 부디 모든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를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을 보면, 네네. 추모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네. 또 유가족, 예.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네.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그렇죠. 죄인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가족들의 그 깊은 슬픔을, 네. 제가 더 어찌해야겠습니까마는, 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이 죄인인가? 네. 우리 국민이 죄인인가? 자식을 낳아서, 네. 곱게 키운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죄인인가? 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군대를 안 갔습니까? 세금을 안 냈습니까? 맞아요. 우리 IMF 때 우리 아이들이 맞아. 지금 IMF 때 태어난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네요. 97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네네. 온 국민이 금을 모아서 그렇죠.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때 태어났던 아이들에게 그쵸. 정말로 죄인이 누구인지 뭐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게 다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죠. 네, 네.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 여전히 3주째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하게 되네요. 오늘도 다드싸 본편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의 역사 우선 짚어주실 이야기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예. 오늘의 역사는요, 1962년,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이 일어난 다음이죠. 바로 예. 다음 해인가요? 예, 국가재건최고회의, 즉,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으로서, 그 쿠데타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네네. 이때 바로 5월 8일, 네. 주민등록법이 공포 의결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 하는 게 이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쿠데타 이후 바로 다음 해인 1962년? 1년? 네, 그렇죠. 네. 5월 이때. 8일이죠. 이때 처음 만들어졌단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던 건가요? 그 이전에는요, 그 도민증, 시민증, 그래서 뭐 경기도 사람들은 경기도 도민증,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였으니까 그때 뭐 서울시민증 이렇게 있었고요. 거기에는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뭐 이런 개인 정보가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참, 저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참 상상이 안 가는데요. 어떻게 했을지. 주민등록번호는 왜 그때 처음으로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게 됐던 건가요? 예, 그 주민등록법은 1962년 5월 8일 날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공포 의결이 됐었던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10일 날 발효가 된 거죠. 네네. 주민등록법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 다음 해, 그 해 한 달 있다가 6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네.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일정한 장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해야 한다. 라고요. 그 이전에 뭐 그 거주자들을 관리하던 법은 이제 폐지가 됩니다. 아까 기류법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있는데요. 예. 시민증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주민등록증으로 대체가 됐다는 예. 거군요. 그 이전에는 주민증과 비슷한 것으로는 시민증, 도민증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이죠.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시민증, 도민증이 이제 발급되기 시작했었는데 1968년에 1.21 사태, 그러니까 김신조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 습격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종래의 도민증, 시민증보다 강력한 주민증 제도가 다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약간 국민들 가운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인지 존재를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 주민등록번호 저야 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계속해서 쓰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편한 것을 못 느끼고 살고 있었는데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런 게 잦아지게 되면서 예, 맞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신용카드 회사라든가 그렇죠. 뭐 금융회사 그래서 지금 개인 그 정보가 굉장히 유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통신사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그 주민등록번호와 이제 별도로 은행의 뭐 카드 번호라든가 뭐 개인 식별 번호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등록번호와 그 금융회사라든가 뭐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개인 식별 번호가 연동이 된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개인 식별번호가 부여되고 거기에 개인 정보가 그렇죠. 그 개인 정보가 그 장악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네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데 근데 웃긴 건 이렇게 중요한 번호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사소한 인터넷 관리, 인터넷 페이지 이런 데만 가입하려고 해도 모조리 다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라고 다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뭐 이런 것에, 그리고 뭐 어딜 가든 주민등록번호 쓰라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좀 이렇게 쓰게 된 것도 있고, 예. 또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정보를 받아서 관리하는 누구보다도 더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금융기관이나 예, 통신사 뭐 이런 대기업들까지도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뭐 잘했어야 됐겠지만,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특히나 이제 우리 현행법대로라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돼서 그렇죠. 다 알려져더라도 이걸 바꾸거나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민등록번호는 예. 이제 사람에게 출생 때부터 네, 그렇죠. 사망에 이르기까지 고유하게 예, 부여된 예. 번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민을 그 숫자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그 공권력, 권력에서 그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네, 네, 네. 거고요. 실제로 17세 이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10손가락 지문을 국가에 제출을 합니다. 아, 그렇죠. 이걸 회전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아나운서께서도 주민등록 발급할 때 예, 10손가락 찍었죠. 지문을 다 찍었죠? 네네네. 그거 혼자 찍었습니까? 경찰관이 도와줬습니까? 찍어주던데요. 그렇죠. 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경찰관이 손으로 잡고 10손가락의 지문을 다 찍죠. 네네. 이게 바로 회전 지문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혼자 찍을 수가 없고요. 반드시 누군가가 손을 잡고 손가락을 돌려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면을 생각해 본다면 공무원이 네. 그 일반인 국민들을 상대로 10손가락의 회전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복속시킨다. 복종을 강요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 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무인을 날리는. 예, 이게 뭐 시커멓게 좀 돼 그렇죠. 있어가지고, 저 그거 닦으려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민의 지문, 10개의 지문을 채취합니까? 아, 없나요? 그런 우리나라밖에 나라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지문 채취를 하는 나라는 네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냐면 범죄자. 아,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를 지었다. 범죄를 저질른 네. 사람이고요. 그렇죠.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채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저지른 지문 사람. 날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 행위자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7세 이상의 사람들이 생년월일, 성별, 본적, 거주지, 이사 이력, 병역사항, 호주, 세대주, 지문, 사진 이런 게 있어요. 정보 다 하게 예, 돼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간첩으로 의심된다거나 사회 불안 세력으로 의심된다면 불신 검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증을 늘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군다나 그 유신 독재 시절이라든가 전두환 노태우 독재 시절에는 그 주민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검문해서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 불순한 사람으로 여기서 체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다니면 불순한 세력이다라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러한 그 주민증을 네네.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하는 네. 제도, 이런 규범, 이런 네네. 문화가 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봅시다. 우리 술집에 갈 때, 네. 어른들이 담배를 살 때, 뭐 여관이라든가 호텔에 투숙할 때, 식당에 갈 때, 극장에 갈 때, 우리가 모두 가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다못해 무슨 포인트 카드라든가 네네. 이런 거를 만들 때도 주민등록번호 제출하지 않습니까? 모든 곳에 다, 웬만한 곳에는 다 하게 돼 있죠. 예, 이렇게 그렇죠.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하니까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정부가 권력층이, 그러니까 정부,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개인 정보를 태어날 때부터 다 이제 제출하도록? 그렇죠. 라고 해야 될까요?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만드는. 이것을 바로 이제 전 국민을 감시하겠다, 통제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실제로 주민등록증에 있는 정보가 네네. 정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주민등록증에 담겨져 있지 않은 정보들, 네네. 개인의 어떤 사상적 가치관의 문제라든가
그렇죠. 어떤 선호의 문제, 호불호의 문제, 네네. 뭐 이런 문제들은 반영되지 않고 네. 오히려 사람을 숫자로 해서 일렬로 쭉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아, 근데 그게 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일단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가게를 자주 가는지, 어떤 상품을, 어떤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특히나 카드 내역서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게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다 감시가 정말 사생활까지도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단지 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다거나 이런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출이 된다는 게 지금 이제 뭐 범죄 집단에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럴 가능성 때문에 큰 문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어찌됐건 꼭 그런 가능성까지 안 치더라도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어떤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러한 이 주민등록번호로 이게 줄 세워진 이러한 정보들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취합을 하고 감시하고 악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네. 주민등록번호는 그 서구 선진국에서는 상상조차 그게 가능하지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무슨 뭐 사회보험 카드 네네. 이런 데서는 이름하고 주소 정도만 있는 거지 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번호가 있는 거고요. 그건 다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일방적으로 일련 번호를 발급해서 네. 국민들의 삶을 관리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좀 무섭네요. 예. 그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사람을 숫자로 환원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외에도 그 경찰관 입회와 10손가락의 지문을 네. 채취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지문이 어디에 가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가나요? 치안국 경찰청이죠. 감식계에 모아서 분류하고 비치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의 약간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용이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어찌됐건 전 국민을 태어났을 때부터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의미, 치안국에 가서 경찰청, 치안과 이런 곳에 가서 감식계로 가서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도 좀 무시무시하네요. 예. 더군다나 이거 지문 같은 경우는 이게 신체 정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체 정보를 국가에 관리한다. 네. 그것도 이제 이런 지문은 평생 바뀔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인간 고유의 것이니까요. 네네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일반 국민의 지문을 채취해서 관리하는 것. 예. 야. 그리고 이것은 원래 불법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불법이다. 예. 그 당시에도 내무부 장관 훈령에 지문 채취하는 것을 삽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채택을 한 거죠. 그리고 10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는 그런 내용들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쩌다가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래 1968년에 지문 채취하고 1975년 지문 채취의 그 양식이 네네.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공권력이 독단적으로 그 제도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은 그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제하는 게 중요해. 그죠. 간첩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통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가에 의한 관리 감독 네네. 이런 행정의 편의를 하기 위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들이 국민들이 순응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신 독재가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시 독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바로 예를 들면 영화 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같은 네. 그런 빅브라더가 모든 상황을 예.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좀 생각해보니까 전혀 이때까지는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가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예. 그게 어찌됐건 지금부터라도 이걸 좀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혹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특히나 지금 우리는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들은 10손가락 지문 이미 다
찍혔고요. 주민등록번호도 이미 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뭐 사실 없앤다고 해서 없애지 않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 이제 17살 넘어가는 아이들이 이제 찍게 될 텐데 이 친구들 때만이라도 우리 밑에 애들부터라도 좀 이런 것은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특히나 조금 심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그랬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민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네네네. 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왠지 어른이 된 느낌. 맞아, 좋아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어른됐다. 이제 그러면서 너 민증 까봐. 이런 게 이제 우리 하나의 문화 아닙니까? 그죠. 더군다나 우리 민증 유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 따른 그또 위계 질서, 그다음에 또 이 군사 유신 독재, 군사 독재 잔재로서 상명하복에, 그다음에 또 유교적 이념으로서 그 예절, 그다음에 또 어른을 공경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뭐라 그럴까? 그 민증 까기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나타내는 민증 거죠. 까기. 예. 근데요, 이게 민증 깐다. 네. 민증 까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감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정해진 공문서의 형식으로 국가의 관리 체계에 네가 들어가 있는지, 당신이 들어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게 불신을 조장하게 되는 이러한 것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부당한 정부의 감시가 필요한 것이다. 왜? 나라를 북한으로부터 안보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네네.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쇠뇌가 되는. 그죠. 뭐 또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선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사실 많으니까요. 예. 그러면 외국 같은 사례는 이러한 뭐 불신 검문이나 만약에 이제 하게 되는 범죄자가 어디에 떠서 불신 검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민증을 꺼내 보세요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 건가요? 외국은- 사회보장 번호 뭐 이런 걸로? 아니죠.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과학 수사 뭐 과학 수사까지도 아니고 네네. 국민들을 기본적으로 범죄자로 보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 형법에서도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네. 출발을 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구 선진국, 그 민주주의가 좀 발전했다라고 하는 나라하고 좀 네.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범죄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검거를 중심으로 체포를 중심으로 그렇죠. 행정력이 발달했다라는 거고요. 네. 서양 그 유럽의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네네. 피해 구제 차원에서 행정력과 경찰력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아, 참, 그렇게 생각하면 이 주민등록번호가 참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종의 약간 그 제품들이 딱 나오면 바코드 찍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주 문제가 많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이게 일본으로부터 뭐 만약에 좀 시작이 됐거나 일본으로부터 약간 좀 벤치마킹을 한 거라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보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박정희가 그 주민등록증 제도를 만든 게 바로 박정희 아닙니까? 박정희가 네네. 바로 만주군 군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그렇죠. 출신 아닙니까? 네네. 만주국 장교 시절에 네. 국민수장이라는 감시 제도를 보고 그것을 더 강화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주민등록증 국민수장제도? 제도. 이 수장이라고 하는 게 네. 수첩이라는 거거든요. 국민수첩. 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거죠. 그럼 일본에는 있는 건가요? 지금도 일본에는 있나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유사한 게 있는데, 네네. 거기에 국민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거나, 지문날이를 한다거나,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년 전인가요? 10몇 년 전에, 그 제1조선인, 네.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에 대해서, 한국인에 대해서, 즉 제1동포에 대해서 강제로 지문날인을 하게 하는, 우리나라에서요? 아니, 일본에서. 일본에서? 예. 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1동포들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그 시민사회가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고 규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왜 그랬죠? 거기서? 그러니까 제1동포, 일본 정부에서 제1동포를 네. 그러니까 뭐 그 제1동포는 국적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조총련 계열, 네,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민단 그렇죠. 계열. 예,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문을 찍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법상 범죄자들만 지문을 제치합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지문을 찍어야만 거기 살 수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공항에서 그 일본으로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일본으로 갔을 때도 지문을 찍어야 되는.
이런 것들로 생기게 되는 거죠. 일종의 약간 그 범죄자처럼 예비 범죄자로 그렇죠. 본 거네요. 인종 차별적인 거고 네네네. 반인도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본에서도 그런데 일본 그 또 만주 군관학교에서 쓰던 것을 보다 더 강화해서 전 국민에게 대통령이 된 김에 네, 전 국민에게 이렇게 하도록 법으로 만들었다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그 만주국이라는 나라의 또 성격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네. 이 만주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만주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냥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중국을 먹어버리면 됩니다. 중국을 그쵸. 지배하면 점령해버리면 돼요. 네네. 그런데 만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워버린 겁니다. 에이. 이것의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영일 동맹이라든가 가스라테프트 밀학이라든가 혹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반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 질서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양 네. 열강으로부터. 네. 그런데 만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그게 형식적으로는 만주 국가라고 하는 허수아비 국가, 괴뢰 국가를 세우는 것으로 발전이 된 것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항일 세력, 우리나라의 항일 세력과 네. 그다음에 또 중국의 항일 세력들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만주국에 대한 저항, 일본에 대한 저항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주국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간첩이다, 빨갱이다, 사회주의 세력이다라고 이제 몰아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치안을 국가 만주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제 그 만주국의 주민등록증 제도인 국민수장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통해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증 제도 자체는 기원부터 실행되고 있고 또 강화되는 것이 바로 다 그 국가 중심의 통제 정책이다. 네. 라고 이제 근데 봐야 된다는 그것도 적어도 그렇잖아요. 이제 만주만 해도 사실상 그 제대로 된 진짜 그 숨어 있는 국가는 일본인데 그렇죠. 정작 일본이 자국 국민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통제해야 되는 식민 대상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대해서만 이런 국민 수첩 제도를 통제해야 하는 대상들에게 번호를 예비 범죄자로 보고 일종의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했던 건데 예. 그런데 이걸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온 국민을 대상으로. 그죠. 원조인 일본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 자국 주민등록 국민들 대상으로. 번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네네. 예. 그렇군요. 진짜.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주민등록번호가 당장에 없어지면 좀 혼란스럽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많아요. 당장에 지금 그렇게 비밀번호 유출 뭐 이런 개인정보 유출 건이 많아도 여전히 특히 공기업 이런 데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은행들도 그렇고 무슨 공기업 뭐 당장에 우리 뭐 보험 뭐 이런 것만 하려고 해도요 세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전부 주민등록번호를 묻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하다못해 게임 사이트에 가서 네네네.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분실했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입력하는 게 주민등록번호 아닙니까? 네. 이걸 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또 외국하고 또 지금 어쨌건 환경이 오랫동안 수십 년간 해서요. 예. 좀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 주민등록 제도가 이제 정보기술하고 결합이 되면서 네네. 개인에 대한 통제가 더욱 쉬워진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보기술 체계를 이용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네. 대해서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는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까지.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올바른 인식, 그 주민등록증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다음에 또 전면적인 개혁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네. 이루어야 된다라는 네네.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또 대책이야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또 해내겠지만요. 가장 먼저 일단은 저도 굉장히 불안해서 여러 번 저는 털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다수 우리 성인 국민들이라면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미 다
털린 주민등록번호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아무리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도 이미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각 금융기관에서도 그 뭐 유출된 개인 정보를 네네. 요거밖에 없다. 그래도 그렇죠. 안전하다. 그게 말이 계속 되나요? 은폐하고 예, 있죠. 말도 안 되는 예. 소리죠. 그래서 이걸 어찌됐건 걱정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뭐 온갖 또 금융 사기 이런 것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번호를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향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일단은 지금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뭐 한 차례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죠. 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번호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방법 순차적으로 좀 해서 점진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최종적으로는 특히나 이거 지문 날인하고 이런 건 정말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예, 좀 비인도적인. 네네. 그렇죠. 예. 아무튼 오늘 5월 8일 1962년인가요? 1962년에 처음 맞습니다. 만들어진 주민등록법과 관련해서 오늘의 역사로 다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다음의 보기를 잘 듣고 보기가 설명하는 이 법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1962년 5월 이 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출생, 사망, 생년월일, 성별, 본적, 거주지, 혼인, 이사, 병역사항, 세대주, 지문, 사진 등의 모든 변화를 정부에 보고하게 되었다. 행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크게 강화되었던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국가가 출생신고와 함께 일방적으로 일련 번호를 발급해서 국민의 삶을 관리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사람을 숫자로 환원하는 비인간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통합돼 관리되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순도가 극히 높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국민의 지문을 일괄적으로 채취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서구 선진국에서 지문은 개인의 민감한 신체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문 채취는 범죄자의 국한에 이루어지고 있다. 혼자 찍을 수 없고 누군가가 손을 잡고 손가락을 돌려야 찍을 수 있는 10손가락의 회전 지문을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찍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복속시키는 상징적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 1. 노비안검법 2. 구품중정법 3. 민간요법 4. 진대법 5. 주민등록법. 네, 그럼 36번째 강의 끝내지 못한 친일청산 반민특위편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네, 반민특위가 사실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거 하려고 많이 벼려왔는데요. 예. 3번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좀 예. 다뤄보고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그 시기적으로 네. 우리가 계속 시기적으로 하다가 그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는 네네. 친일 군인들, 네네. 그다음에 친일 문학가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부문별로 영역별로 지금 나눴단 말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일제 말, 네. 일제의 패망 직전의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웠죠. 되게 어수선하고 네네. 변화, 그다음에 또 수탈도 굉장히 가혹했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단면적으로 좀 보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원래는 일제의 패망을 전후로 한 해방 전야, 네. 해방의 순간들을 네네. 좀 다뤄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군정 시기,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반민특위인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반민특위를 먼저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1940년대
30년대, 40년대 친일부역자, 네네. 친일 매국 행위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미리 조금 시간을 거슬러서 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먼저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네네. 해방, 그다음에 미군정 시기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반민특위가 이게 지금 해방되기 전부터 반민특위가 존재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중경 임시정부. 우리 지난 시간에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칠가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죽여도 되는 그렇죠. 일곱 부류의 매국노들. 네네. 뭐 일제 고위 관료라든가 네. 뭐 친일 매국노 뭐 이렇게 그때부터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뭐 민족주의 네. 보수 우익의 독립운동가들이든 네네. 아니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건 간에 조국을 새로운 사회,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고 민족의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고 네.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단죄, 즉 친일파의 청산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네네. 조선의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이라고 하는 건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건 사업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 반민특위가 어떻게 처음 만들어지게 됐는지, 결성되게 됐는지, 그 시기부터 그 전후에서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를 같이 좀 개괄적으로 먼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반민특위는요, 정식 명칭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네네. 되는 거고요. 설립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48년 10월 23일입니다. 48년. 예. 설립 목적은 친일파 척결을 통한 민족 정기 회복 및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것. 네네. 예, 그래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이제 네. 주요 활동이 되는 거고요. 정말 바람직한 단체인데요. 예. 예. 원래는 그 광복 이후에 미 군정청에서 네. 설립한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의회를 만들기 전, 대한민국 국회를 만들기 전에 이제 과도적으로 네. 준비했었던 네. 게 바로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이었고요. 요때 1947년 7월 2일 날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서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전범, 간상배, 그러니까 간상배 몰입해가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네네네. 위해서에 대한 특별조례 법률을 제정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이승만 정부 때인가요? 그러면? 아니 이승만 정부 이전, 그러니까 미군정식인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촘촘하게 몇 년 사이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진 건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45년에 광복이 되고 나서 지금 48년에 지금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이승만 정부는 아직 세워지기 전. 예. 미군정 시기였고 아직 이승만 정부는 세워지기 전에 반민특위에서는 지금 미리 이제 세워져서 그렇죠. 반민족 요게- 행위자들을 처단하는 활동을 하셨다는 그러니까 거죠. 반민특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모태가 지금 만들어졌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특별조례 법률을 제정을 하는 거고요. 네네. 이 법이 바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식민지배에 네. 적극적으로 협조했었던 관리. 예, 이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문관 시험 합격자 이상. 네네. 그다음에 군인은 이제 판임관이니까 바로 이제 위관급. 네네. 그러니까 소위, 중위, 대위 이상이 되는 거고요. 경찰은 고등계. 네. 이 고등계가 바로 이제 독립운동을 감시하고 탄압하고 고문했었던 그렇죠.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 장관이었던 하지 중장은 네네. 메가더도 마찬가지고 있죠. 네. 메가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히로히토는 민주주의자다. 예. 그 히로히토가 메가더한테 변명하죠. 군부에 난 속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미군정에도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조선 지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대로 미군정 시기부터 그 대한민국의 관료로 다시 재임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나중에도 한번 다뤄보긴 하겠지만 미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일종의 정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미 군대가? 미군정청이 바로 이제 그 대한민국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한 됐죠. 그러면 이제 법이나 이런 것도 만들려고 해도 미군정의 허락을 받아야지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이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말씀드렸었던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이라는 것도 미군정청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미군정청이 미군정이 해소가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네. 과정에 과도기적으로 준비, 그러니까 국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네. 의회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이전에 과도기적으로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인 거죠. 아, 그걸 또 이제 미군정에서 만들어줬던 거다. 예. 그런데 과도입법위원회에서 친일장제 청산을 위한 특별 조례 법률을 제정을 하니까 미군정이 그것을 찬성을 했을까요? 반대를 했을까요? 반대했겠죠.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죠. 아까 예. 말씀드렸던 이유로. 네네. 왜냐? 미군정청은 친일경찰, 친일관료를 대거 고용했었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같은 편이 없는 거니까요. 같이 할 편이.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한 인준권은 미군정청에 있었는데 미군정이 이 법안의 인준을 거부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그 밑에 있었던 미군정에 부역했던 친일경찰, 네. 친미파로 돌아선 거죠. 네네. 이 친일경찰, 네. 친일관료들도 입법의원들한테 협박 편지를 보낸다거나, 특별법 제정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만든다거나, 참, 진짜 뻔뻔하기도 이리 말할 데가 없네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 과도입법위원회 어떤 그 특별조례 법률 친일청산에 대한 노력은 바로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남한 단독 총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요게 바로 이제 그 제주 4.3 사건, 여순항쟁 네네. 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요. 요때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가 네. 남노단 군사 총책으로 발각이 되면서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그 남노당, 네. 그 남조선 공산당이죠, 남조선 노동당이죠, 네네. 그 조직원들을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박정희는 감형이 돼서 석방이 되게 되는 거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지금 막 너무 순식간에 온갖 정보들을 다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지금 예. 천천히 네네네. 최대한 천천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재헌국회에서 바로 건국헌법에 따라서 친일파 처벌법의 제정 근거가 마련이 돼서 바로 반민특위,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 반민법 기초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작 반민특위 시작은 미군정부터 먼저 시작이 준비를 했었던 되었지만 거죠. 하지만 준비를 거부가 했지만, 됐었던 거고. 예, 거부를 했다가 이후에 이제 우리 국회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하면서 건국이 되고 나면서 건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다시 이승만 정부와 남한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때부터 반민특위의 본격적인 이 법이 활동이 법과 법률이 제정이 활동이 되는 거죠. 시작되게 됐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좀 어떤 분들이 좀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좀. 예,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위원장이 바로 이제 김상덕 선생님입니다. 네네. 이 김상덕 선생님은요, 독립운동가십니다. 네네. 바로? 당연히 그렇겠죠. 예.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던 분이고요. 네. 예. 일본 유학 시절에, 일제강점기죠? 네네. 일본 유학 시절에 28 독립선언이라고 하죠? 28 독립선언. 일본에서. 예. 야, 대단하시네요. 거기에 이제 참가를 예. 하시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바로 그 유학생들, 조선 유학생들과 함께 조선 청년 독립당을 결성하십니다. 야, 네,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현지에서 굉장히 예. 그러셨군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네.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예.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조선민족혁명당의 중앙집행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예.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나 뭐 안중근 의사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렇게 그 외에도 뭐 중앙임시정부나 뭐 각지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 특히나 이분은 반민특위 위원장이신가요? 위원장으로 그렇습니다. 활동하신 위원장이죠. 분인데도 이름이 잘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네요. 생각보다도. 이게 참 안타까운 맞습니다. 노릇인데요. 김상덕 위원장님. 네. 그 귀국하셨을 때는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귀국을 하시죠. 아. 예. 그럼 김구 선생님과도 굉장히 사이가 돈독하셨을 예,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예. 김구 주석, 그다음 또 김규식 부주석, 임종룡과 함께 귀국을 하고요. 네네. 1946년 2월에는 비상국민회의 대의원, 민족통일총본부 총무부장,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그러니까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총선거, 재헌국회의원, 헌법을 제정하는 네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헌법기초위원, 그 다음에 반민특위 초대위원장. 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나서 서울에 체류 중에 네네. 북한으로 이제 북송이 되는, 피랍이 되는 일을 겪게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에서는
아무래도 김상덕 선생에 대한 역사적인 조명 네네. 이런 노력이 쉽지가 않았겠죠. 아, 그렇군요. 아, 무려 우리 정부에서 그것도 반민특위 친일을 청산하기 위한 그 특위의 위원장을 하셨던 분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예, 그 북한군에 의해서 납치되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모셔져 갔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예. 아무튼 참 김상덕 선생님을 비롯해서 예. 반민특위가 참 이렇게 반민특위 때 잘만 좀 청산이 됐더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우리가 익히 그동안도 조금씩 다뤄왔지만 전혀 청산이 되지 못했거든요. 반민특위의 체포가 일부 됐다가도 풀려나고 이랬었는데요. 이 예. 활동 기간이 이렇게 뭐 길거나 2년 이러지 남짓 되는 거죠. 예. 그게 예. 그런데 아까 이제 그 김상덕 위원장을 네네네.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네. 이 반민특위의 중앙조사위원이 11명입니다. 네네. 11명인데 김상덕 위원장을 포함해서 절반가량인 6명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들과 달리 네. 그러니까 5명이 남죠. 네. 이 5명은 일제시대 때 관료 출신 친일단체 활동 인물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반민특위에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걸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민특위가 구성되었을 때가 바로 이승만 정부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짜 독립운동가들, 아. 친일부역자들, 변절자들이 반민특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심지어는 네. 특별재판관이 네.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를 처벌해야 할 재판관이 일제시대 때 판사, 변호사 출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안타까운 것이요. 그때만 해도 일단은 누군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좀 그걸 할 만한 그 정도의 이제 뭐 어찌됐건 판사의 경험이 있거나 법관으로서 이력이 있는 사람이 그때만 해도 사실 좀 많지가 않았을 거고 거의 없다시피 했을 테고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그걸 하지 않았으면 사실 판사나 이런 걸 뭐 외국에서 하지 않고서는 예, 맞습니다. 아마도 좀 경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민특위에 스며들었던 부적격자들 네네. 또한 그 친일파 청산 진짜, 좌절의 하나의 네.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또 돌아와서 그래서 부위원장이었던 김상돈의 네. 경우 일제 시기 마지막 약 10년 동안 네. 정해총대라는 그 뭐라 그럴까 이 정이라고 하는 게 그 일본의 말단 행정 구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 종로를 본정이라고 했었잖아요. 본맞지, 혼맞지 네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일제행정의 하부 보좌기관 기관장 요즘으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 동장 정도 뭐 이런 거 했었던 거고요. 충청북도 반민특위 충청북도 책임자였던 박우경은 네. 일제강점기 때 군농회 축산조합에서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게 축산 뭐 이런 게 무슨 공기업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축협 같은 데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일제 부역하지 않고서는 그런 데서 일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었군요. 예. 요즘도 그 농협이라든가 축협의 어떤 지회 회장이라든가 그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엄청난 비리가 있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굉장히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근데 뭐 생각보다는 뭐 대단한 직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네요. 예. 아니 그래도 반민특위 같은 엄청난 이 위원회에 같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할 정도면 친일이 뭐 해도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그닥 이 그렇죠. 친일파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네요. 당연히 그 노골적인 친일파 드러내놓고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은 반민특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예.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을 어떻게 넣겠어요. 예, 그 뭐 김준영 같은 사람은요. 네. 일제 시대 때 강점기 때 그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나 일제 말에 황국 신민 배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대화숙이라는 학교입니다. 학교 출신이고요. 그는 한민당 부당수 겸 그 선전부장으로 일하면서 반민특위법 제정에 아주 소극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반민법이 만들어지는 경우 네.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적을 이롭게 할 뿐이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 처벌도 관대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반민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강화하면
적을 이롭게 한다. 그 당시에 적이 누구죠? 그러니까요. 저게 대체 누군데 왜 혼란스럽고 누가 혼란스럽고 누가 대체 이롭게 되는 건가요? 그 이해할 수가 전까지의 없네요. 적이라고 한다면 일제인데 일본인데요. 예. 반민특위 친일부역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게 일제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된다.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건 그때부터 반공. 네. 그러니까 친일 자신들이 친일파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반공이었다. 그때부터 이미 나타났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 참.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그래도 친일파들이 있는 것을 그래도 이 김상덕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모르셨을까요? 이게 좀 잘 좀 속간해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히나 임시정부 임정 요인들이나 이런 대단하신 분들만 모아놓고 했었어야 맞는 것 아닌가. 이게 왜 잘 안 됐던 거죠?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이승만이군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구나. 예. 이것도 다음 시간에 다시 구체적으로 자세히 네네. 말씀드릴 텐데 그 김상덕 선생님 네. 반민특위 위원장을 하는데 자꾸 이제 이승만이라든가 네. 이승만 정부에서 자꾸 회유하고 협박을 합니다. 반민특위에? 예. 그리고 이승만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승만이 김상덕 위원장을 경무대로 부르기도 합니다. 야. 그래서 박차고 나오기도 하고 와. 예. 정말 그 김상덕 위원장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땠을까? 이 정부 그것도 해방됐다고 생각하셨을 이 조국에서 참 이런 그것도 이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셨건만 그것도 정부에서 막아 나선다는 게 얼마나 미칠 노릇이었겠어요. 예. 그다음에 또 이 반민특위 조사원이 있다면 또 그 중앙사무국에도 이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업무 처리하는 직원들. 그렇죠. 중앙사무국 직원이 37명입니다. 네. 그 중에서 독립운동 경력자는 강명규 선생, 서상렬 선생 등의 5명이에요. 37명 중에 5명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 제1조사부 조사관 하만복은 네. 부산 사상, 지금의 사상구죠? 네. 부산 사상구에서 고무공장을 운영한 자본가이면서 지주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 2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로 구성된 경남 지주 봉공회. 봉공이라는 게 뭡니까? 봉사하면서 멸사봉공의 봉공 아닙니까? 그렇군요. 이런 친일 경력의 소유자, 친일 활동 경력의 소유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재판관. 네네. 특별재판관 같은 경우에 중간에 사퇴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특별검찰관을 역임했었던 14명 가운데 네. 일제시 강점기 때 독립운동 경력자는 곽상훈 선생님, 서성달 선생님, 심상준, 신현상, 정광호 선생님 등 5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특별검찰관들은 뚜렷한 경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제 시기 판사, 법원관리, 도청관리를 지낸 인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러다 보니 그 내부에서도 정말 어떻게든지 친일 청산을 하려고 노력하시던 독립운동가 선배들도 계셨겠지만 선생님들도 계셨겠지만 이런 선생님들의 의견을 그리고 활동을 회방놓는 내부의 적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별검찰관이라든가 무슨 뭐 중앙사무국이라든가 조사위원들 그러니까 이 반민특위 자체 안에서 친일파 처벌에 대한 친일 부역자 네. 처벌에 대한 입장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겠죠. 뭐 또 이애들을 세게 처벌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너무 심하게 처벌하면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특별재판관 중에서도 김찬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친일단체 유민회의 평의원을 지낸 사람이고요. 네네. 노진설 같은 사람은 시국대응 전선 사상 보국연맹 본부 간사 출신입니다. 아이고 보국연맹 나왔네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춘호라고 하는 사람은 내선일체 사명을 구형하겠다는 전향서를 발표하고 거액의 국방헌금까지 낸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최국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조선총독부 기관지 바로 매일신보죠. 네네. 후생부장. 예, 그다음에 정원고라고 하는 사람은 그 김은호라고 하는 사람이 친일 미술가입니다. 친일 화가인데요. 문화생 그 제자입니다. 제자들로 구성된 그 모임 후계회의 또 회원이고요. 그래서 이 특별재판관 가운데서도 독립운동 경력자 자체가 굉장히 극히 일부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
아니, 그래도 일부 이제 일종의 약간 그 프락지 개념으로 몇 명 심어 놓을 수는 있다 손 쳐요. 근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아무래도 특히나 이승만 정부기 때문에 감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아까 37명 중에 뭐 한 5명 정도가 독립운동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 와중에 정말 독립운동가가 많으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곳에 뭐 경찰 이런 곳에는 아예 가지도 못하셨고 어차피 이런 곳에 진짜 제대로 이 독립운동가 분들이 직접 맞닥뜨려서 싸웠던 이 친일파들이잖아요. 누구보다 친일파들을 면면을 잘 아셨을 텐데 그분들이 속아내는 일에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역할을 이제 부여받지 못하고 그러셨다는 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예, 안타까운 정말. 일이죠. 예.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1948년 9월 20일로 네. 이제 반민법이 공포가 됩니다. 네네. 반민족특위법이. 그래서 국회에서는 바로 이제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고 그해 10월달 한 달이 안 돼서 반민특위가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들을 모두 네네.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 재판관, 검사관, 그다음 반민특위, 도조사부. 그러니까 도에도 반민특위가 설치가 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러면서 기구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완비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일단은 뭐 겉모습은 완비가 됐습니다. 그때 예. 뭐 활동과는 관계가 없이.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반민특위가 바로 이제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실. 네. 그러니까 중앙청이니까 지금 경복궁에 있었던 총독부 건물이죠.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고요. 네네. 총독부 건물 205호실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1월 8일 날 화신백화점 네. 친일 자본가 박흥식을 체포하죠. 1호 체포자가 바로 네네. 박흥식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뭐 나오죠. 아무것도, 예. 예. 유죄 받은 사람이 없죠. 그죠. 유죄 받아 또 보석으로 나오거나 증거 불충분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박흥식이 체포가 되니까 네. 이승만이 곧바로 담화를 발표합니다. 뭐라고요? 뭐냐면 그 내용은 반민특위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되며 안보 사항이 위급할 때 경찰을 동원시켜서는 안 된다. 무슨 미친 그런 게 어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친일 고문 경찰 일제시대 때 친일 고문 경찰 그 누굽니까 노덕술. 그렇죠. 예. 노덕술이죠. 그 우리 김원봉 선생님을 강제로 체포하면서 예, 모욕을 예. 주고 네네네. 이 노덕술 그다음에 뭐 사찰과 부과장 홍택기 네. 뭐 수도청 수사과장 최난수 이런 사람들 네. 대표적인 친일파 고문 경찰 뭐 이런 이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반민특위 위원 중에 강경파 뭐 김상덕 선생님도 포함됐겠죠. 네. 이 사람들을 제거하자. 제거하는 게 뭡니까? 죽이자. 그렇죠. 진짜 친일파 경찰들이 일제시대에 그렇게 친일하면서 일제 부역하면서 우리 독립군들을 때려잡더니 이제는 광복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을 이 친일파를 제거하려는 우리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을 또다시 제거하겠다고. 예. 진짜 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미치겠네요. 2번. 보기를 잘 듣고 보기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재헌 국회에 설치됐던 특별기구다.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1947년 남주성가 도입법의원은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미군정은 미군정의 동맹 세력인 친일 경찰, 친일 관료, 친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했다. 그러나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해 국회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1949년 1월 5일 친일 매판 자본가 박흥식에 대한 체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이승만과 경찰 간부들은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켰다. 반민특위는 국회 프락치 사건과 육육 경찰의 특위 습격 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이
친일파 척결의 주도 세력이었던 소장파 의원들을 간첩 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켰으며 반민특위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 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 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일 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 사회의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한국 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1. 국가재건 최고회의 2. 통일주체 국민회의 3. 방송통신위원회 4. 친박원로 7인회 5.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예, 그 안타까운 이야기죠. 김구 선생님만 살아계셨으면. 네. 김구 선생님은 1949년 6월 26일 안두희의 흉탄에 네. 돌아가시게 됐죠. 네. 근데 그 안두희나 뭐 이런 쪽에도 제가 이제 뭐 여기저기서 보다 보니 그 안두희며 뭐 이런 쪽에서도 아까 이제 뭐 김상조 선생님을 제거하자라고 했던 이런 친일파 경찰 이런 쪽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안두희 같은 경우는 당시 특무대장이었던 김창룡. 네네. 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요. 그다음에 또 그 대표적인 반공 우익 청년 단체, 관변 단체죠. 네. 서북 청년회의 총무부장으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포병의 연락장교죠. 육사 네. 특채 8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친일파 군관 뭐 이런 쪽이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김구 선생님을 저격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 종신형을 받습니다. 네. 하지만 3개월 후에 15년형으로 감형이 되고 6.25 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포병장교로 복귀하고 그 다음해인 1951년에 나머지 형기를 면제받고 그리고 6.25 전쟁 막바지였죠. 1953년에는 완전히 복권이 되고요. 그러면 죽지 않고 계속해서 떵떵거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강원도 양구에서 군납 공장을 경영을 합니다. 와, 이건 진짜 몰랐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 김구 선생님께서 이분은 뭐 다른 이야기 필요 없이 민족의 지도자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을 직접 저격을 한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그것도 살인자죠. 친일파로서 친일파 장교로 하다가 민족의 지도자를 직접 쏴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누굴 죽입니까? 누굴 없애요? 그래서 1961년 4.19 혁명 직후에 김구 선생 암살에 관련된 진상규명위원회 네. 예, 간사 김용희 선생님한테 잡힙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 넘겨집니다. 공소시효로 또 풀려났죠. 그럼 그냥 죽을 때까지 아주 호요식하면서 잘 사셨겠네요. 예. 그리고는 끝내는 김구 선생님의 암살의 네. 증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끝내 배우를 밝히지 않았죠. 그죠. 뭔가 힘들고 이런 게 있어야지 배우를 따라서 밝히겠죠. 와, 그렇군요. 예. 지금 아찔하지만 김상도 선생님도 만약에 계속해서 계셨으면 김구 선생님 못지않은 그런 참담한 결말을 맺으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독립운동가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들마저 보호하지 못했던 정부입니다. 보호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겠죠. 아예 의지가 없었을 테고요. 오히려 그들을 더 부추겨서 제거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준 그런 이승만 정부인데요. 참 어떻게 써도 친일파 또 고문 경찰들을 써서 그리고 일제 군관들을 써서 그럴 수 있나요? 참. 예. 그래서 반민특위 기간 동안 총 682건을 네. 기소를 하게 됩니다. 네네. 682건의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네네. 그중에서 기소는 3분의 1이 안 됩니다. 221건. 그다음에 재판부의 판결은 고작 40건입니다. 그다음에 형벌을 준 사람이 14명입니다. 사형 집행은 1명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형벌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죠. 네, 몇 개월 만에 예.
아니, 이건 정말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못 끼웠다라고 하는데, 이 반민특위에서, 물론 열심히 하셨던 위원장 비롯해서 계셨겠지만, 온갖 방해, 공작에 의해서, 아예 정말 살인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살인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단 한 건도 지금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참 오늘의 제목이 맞네요. 끝내지 못한 친일 청산. 이게 맞는 말이 아닌가 싶네요. 예. 반민특위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네네.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에서 국회의원 중에 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 국회의원들이 있다. 그건 뭐 요즘 얘기 같은데요. 그때부터 먼저 시작됐던 예. 말이군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그 남로당, 공산당과 접촉하고 공산당에 협조한다. 그래서 가만히 놔뒀다간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될 뻔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은 어떤 인물들인가요?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어떤 분들인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문원 국회의원, 이구수, 최규태 의원, 네네. 최태규 의원이게 되는 네. 거죠. 그런 분들이 왜 근데 이분들을 콕 집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의원들은 대체로 반민특위 활동에 우호적이었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던 의원들이었겠죠. 주로.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민특위 쪽의 활동을 좀 돕거나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친일파 청산을 위해 애쓰셨던 그런 국회의원들 몇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몇 안 되는 국회의원들을 오히려 빨갱이로 몰아서 그렇죠. 진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군요.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1948년 9월 네. 그래 이제 반민특위 그 특별법,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마련이 되고 그러고 나서 뭐 1년도 안 돼서 네. 1949년 6월 4일 날 반민특위 즉 특경대죠. 그 반민특위 내부의 사법경찰. 왜냐하면 반민특위가 친일부역자들, 친일매국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특경대라고도 합니다. 네네. 얘 체포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누구로부터 습격을 받아요? 정확하게. 경찰들로부터 이제 습격을 당하는데 종로경찰서, 중부경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49년 6월 4일 날 친일경찰이었던 최운하 네. 아주 악질 친일경찰이었습니다. 네네. 체포가 됩니다. 그랬더니 내무부 차관이었던 장경근, 그다음에 네. 또 치안국장, 뭐 경찰청 정도 되겠죠? 네네. 이호라는 사람이 반민특위에게 이럽니다. 최운하를 석방하지 않을 경우 실력 행사를 하겠다. 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아니, 법적으로 이런 걸 법이 없었던 때도 아니고요. 석방하지 않으면 실력 행사라고 무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건데, 조폭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경찰이, 예. 물론 이제 그때는 다 경찰이 친일파였긴 하지만요. 이 배후에 바로 이제 이승만이 있었던 거죠. 예. 진짜. 그래서 결국에는 습격을 합니다. 네네. 습격을 하고 특경대원 35명을 폭행, 그다음에 또 체포해서 중부경찰서라든가 여러 경찰서로 분산 감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민특위의 밑에 있던 사법경찰관들이 사법경찰관들. 반민특위 요원이죠. 예, 이분들을 경찰이 체포를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와, 정말 이게 바로 적반하장이군요. 적반하장. 예, 그리고 누가 누굴 붙잡습니까? 각 지역의 조사부, 네. 뭐 강원도 조사부, 뭐 충청도 조사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특경대원들이 무장해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경찰청, 뭐 서울시경 사찰과 소속 경찰 440명. 이 사람들은 뭐 반민특위 간부를 교체해라, 특경대를 해산해라, 경찰의 신분보장. 그러니까 친일 경찰에 있었던 거를 숨기고 체포 안 당하려고. 신분보장을 요구하면서 집단사표를 제출합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시 경찰국 9천여 명이 이런 결의문과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총사퇴하겠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알았어. 너희들 경찰의 약속, 경찰 선처할게. 그리고 업무 복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못 이기는 척 업무 복귀를 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말 싫네요. 예. 아니 이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친일 청산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밀어붙이지 않고서는 이게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특히나 이제 권력을 쥔 자가 다른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성공적으로 끝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예, 지금 세월호가 그 진도 평목항 앞바다에 침몰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유가족들의 걱정과 아픔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네네. 정부에서 뭐 하겠다 말만 하고 실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하고 뭐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건 발생, 그 습격 사건을 겪고 나서 반민특위가 긴급회의를 갖고 국회 진상규명을 제안하고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승만은 6월 9일날 AP통신사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반민특위 습격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정말요? 예. 그리고 그 미치겠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반민특위 활동을 하니까 민심이 소요된다. 뭐야? 그러니까 나라가 불안해진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했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회 요구, 진상규명이라든가 책임자 처벌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죠. 와. 근데 이러한 사실을 AP통신에다가 인터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몰랐었던 거잖아요. AP통신에 나왔으니까 다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신문에 다 나오게 됐죠. 아, 정말로? 예. 와. 아니, 그런데도 정권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이야, 진짜. 그리고 나서는 반민특위법의 그 공소시효를 짧게 한다.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개정안, 반민법 네.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상덕 위원장이라든가 나머지 특별조사위원들 대부분이 사퇴 네. 의사를 밝힙니다. 아예 뭐 하지 못하도록 정권에서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좌절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진짜 이거 잠깐 저희가 개괄적으로만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는데도 속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야, 대충만 들었지만 저희가 이제 반민특위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뭐 안 됐더라 이런 정도로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혀 오히려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친일 청산의 노력이 다 와해가 되었더라. 좌절이 된 이제 거죠. 좌절이 됐더라라는 예.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즉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 네. 반민족 행위자 박흥식을 1호로 체포하면서 반민특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게 됐고요. 네. 반민특위는 이후 1년 동안 전국민적인 기대 속에서 총 682건의 사건을 취급을 합니다. 네. 그러나 해방 후에도 여전히 권력을 떨치고 있었던 친일파들과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이승만의 방해에 끝내 네. 결실을 맺지 못했고 이승만은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면서 반민법의 공포를 거부하기도 했고 네. 담화를 발표하면서 반민특위를 비난하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반민특위 위원장이었던 김상덕 선생님을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반민특위 관련자들에 대한 테러와 암살을 기도하고 결국엔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의 사무실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공소시효 기간을 1년 1개월이나 단축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특위 활동에 비판적이었던 인물들이 자리를 바꾸게 되는 그래서 반민특위 활동은 용두사미가 되고 네네.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나마 반민특위가 취급했던 사건 중에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처벌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12건에 불과했고 그 중에 12건 중에서 5건은 집행유예가 됐고 실제로 복역한 사람들도 바로 석방되거나 6.25 전쟁 기간 동안 모두 석방되는 그러니까 네. 반민특위가 완전히 무력화가 됐었다라는 거죠. 네네. 예. 3번. 다음에 보기가 설명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애국지사는 누군지 보기의 설명을 잘 듣고 고르시오. 보기. 1891년 경상북도 고령 출생으로 1917년 3월 서울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였다. 1919년 1월 제1유학생 김도연, 백관수, 최파룡 등과 함께 조선청년 독립단을 결성하고 2월 8일 도쿄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28 독립선언식을 거행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복역하였다. 그 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동방혁명 대표자 대회에 참가하였고 1923년 2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에서 활동하였다. 한국 독립군 참모, 조선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 항무부 차장과 문화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945년 11월 제1차 임시정부 귀국단으로 김구 선생과 함께 귀국, 비상국민회의 대의원, 독립촉성국민회, 민족통일총본부의 총무부장을 지냈으며 1948년 5월 재헌 국회의원에 당선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취소됐다. 1.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 2.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3. CF스타 박근혜 4. 시체 장사 지만원 5. 애국지사 김상덕. 아무튼 오늘 지금 저희가 끝내지 못한 친일청산 반민특위 첫 번째 편으로 좀 일종의 개괄적인 면을 좀 다뤄봤고요. 앞으로 다음 주 정도 다시 한 번 더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친일파가 모든 분야를 다시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재헌국회의 그 소장파 국회의원들, 독립운동가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반민특위를 만들기는 했지만, 반민특위에서 활동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친일파 청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친일파들로부터 견제당했고,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친일파까지 반민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했었던 것이 큰 문제가 됐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민특위라고 하는 좋은 역사 청산, 역사 바로잡기의 도구가 있었지만 그 도구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네. 역사 의식, 민족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역사, 이 치욕적인 역사, 고단한 역사가 지금 70여 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쳐지지 않는 역사는 현실로 더 악화되어서 반복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네. 예. 깊이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도 많이들 그 리더의 자리,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위치에 걸맞는 능력을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광복 이후 처음 세워진 정부가 친일 정부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끝내지 못한 친일 청산, 반민특위의 불행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되새겨봐도 안타깝네요. 오늘 36번째 강의였고요. 끝내지 못한 친일 청산, 반민특위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